자, 이 사진 많이 봤죠? 제 사진. 그래요. 15년 전에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최용훈.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설명회 하는데 제가 이제 최용훈이라면서 막 설명회하고 끝났는데 나가시면서 어머님들이 진짜 최용훈 맞아?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 제가 최용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EBS하고 강남구청에서 오랫동안 국어 강의를 했고, 지금 이제 우리 국풀국어 학원이 우리 그 송파 지경원에서 지금 그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우리 그 방이동 이제 지경원은 기파랑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예. 어쨌든 이번부터 이제 1월 달에 개강이잖아요. 1월 달에. 그래서 우리 시험 테스트가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예. 테스트 장소 이런 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요즘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위치 이런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국풀국어 학원에서 테스트 일단 볼 겁니다. 학원은 이제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국풀교육이라는 그 연구소가 그 우리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40여 명의 그 연구진하고 한 30여 명의 그 집필진들이 이렇게 지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기파랑 교재, 우리 국풀 교재, 또 출판 교재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가 이제 공을 이제 많이 들인 교재고, 지금 뭐 우리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 이름도 뭐뭐랑 문해원 뭐 이런 학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이 교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교재를. 그래서 제가 교재에 좀 그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재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시를 잠깐 보니까 수시하고 정시가 있네. 그쵸?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 위주라는 거는 요거는요. 그 고3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고3 가서. 예. 요건 나중에 수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고3 가서 내가 논술을 쓸지 안 쓸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길면 1년, 짧으면 한 보통 6개월 정도 공부하죠? 예, 충분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만 가는 교과, 내신이 중심인 비교과까지 보는 이제 종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 교과 쓰는 애들이 이제 종합도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위주라는 거는 이제 내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교과, 생기부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은 이제 수능 중심으로 가는 전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28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입시가 바뀌었으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내신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비교과, 생기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앞으로 우리 2028 아이들부터는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수시에서는 이제 내신, 비교과, 수능을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빠짐없이. 그러면 정시는 그럼 수능만 하면 되냐? 정시도 서울대가 이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고대가 반영을 하고, 후년에 연대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내신이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도 내신, 비교과, 수능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시 설명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하면 되니까. 예, 불필요한 얘기예요. 이제는 그냥 다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만 하려고 요즘 애들이 그 자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퇴 안 하게 하려면은 내신 넣어야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울 주요 15개교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애들이 많이 가는지를 한번 보니까 서울 주요 15개교 파란막대를 보니까 내신 순수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 10%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논술로 한 8%, 그리고 정시로 40% 정도 간다. 정시로 지금 50%까지 갔습니다. 정시로. 근데 문제는 이 정시는 또 재수생이 한 60%, 70% 정도 정시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재학생들은 40%가 아니고 한 20% 정도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20%. 근데 또 20%라고 해서 그러면 정시가 뭐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시를 대부분 또 우리 서울 수도권 아이들이 정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포션으로 간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그 항목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 관리 내신은 언제부터 한다? 중학교 때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A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점수로 내신 관리를 해야지 고등학교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세특이라는 거는 세부능력 특기 사항인데 요거는 뭐예요? 자신의 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관련돼서 독서를 하고 책을 찾아봤다. 또 뭐 인터넷을 뒤져봤다. 참고서를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배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선생님이 이제 써내라 그러면 써내는 거 아닙니까? 요건 언제부터 요거는 역시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는 여기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인데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교내에서 하는 활동을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자신의 진로와 연결지어서 할 수가 없죠. 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진로와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중학교 때까지. 세특도 마찬가지. 이거 꼭 진로하고 연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배웠는데 내 진로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교과 역량이지 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로는 어차피 우리가 수능 본 다음에 성적 가지고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진로 같은 거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교과 역량과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그냥 하면 된다. 중학교 때부터 요거를 준비해 놔야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 2028 내신 개편안을 한번 보면은 2028 내신 개편안은 달라진 게 내신에서 달라진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2.0, 2.1, 2.3, 2.4,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1.0등급이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이제 중3부터 아이들이죠. 걔네들 1.0등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대에서 1.0 딱 찍혀 있으면 전교 1등이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전교 2등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뽑으면 돼, 걔를. 왜냐면 걔는 전교 1등 아니면 2등이니까 그냥 서울대든 의대든 합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뀐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래 애들 같은 경우 1.0이 딱 찍혔지만 걔는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예. 걔는 10%는 아닙니다.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250명 중에서 대략 15등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 입장에서 1.0이네? 그러면 얘는 2028 입시 애들이잖아. 그럼 얘는 전교 15등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전교 15등과 1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수능을 보겠죠. 그렇죠? 수능 최저를 확 높여버리겠죠. 그리고 뭐 보겠어요? 비교과.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거 보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생기부하고 수능이 강한 게 자사특목고등학교니까 자사특목을 가서 전교 15등 안에 들고 그리고 생기부와 수능의 강점을 가져야겠다 해서 자사특목 가서 전교 100등 합니다, 이제. 전교 15등은 무슨, 그래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교 15등 이내에 있는 애들에서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문제,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교 15등이 해봐야 반에서 2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뭐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만 딱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1.0 찍을 수 있을까? 반에서 2등 할 수 있을까? 이걸 중학교 때 판가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가름해요? 중학교 때 내신 성적으로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한 10% 정도, 반에서 한 2등 정도 하려면은, 전교 15등 정도 하려면은 평균 한 몇 정도 돼야 될까? 제 생각에는 뭐 평균 한 96 정도는 최소한 돼야지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의 목표는 평균 96, 7을 목표로. 미안합니다. 전 과목이에요? 지금 국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과목 평균 96.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학교 때 관리를 하고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미팅할 때 우리의 반에서 몇 등이에요? 전교 몇 등이에요? 물어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는 현재는 이 언어와 매체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을 했지만 바뀌는 수능에서는 그냥 다 보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고 문법은 필수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학은 지금 공통 과목은 현재 2027 수능에서는 이 문과 수학이죠. 문과 수학. 그렇죠? 수원, 수투, 확통. 근데 올 12월 달에 심화 수학을 선택하냐 안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요 심화 수학은 절대평가이긴 하지만은 얘는 문과 애들이 밑에 좀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과 애들만 보는 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게 선택돼 버리면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학습 부담이 많이 늘어나죠. 선택이 안 되면은 뭐 그냥 현재 문과 수학으로 큰 부담이 없이 가면서 이제 국어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거는 사실 중학교 과정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 요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과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예. 그리고 이과 애들은 사회를 공부해야 되고 문과 애들은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거 지금 중학교 범위인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거야? 요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거를 융합형으로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융합형으로 출제를 한다면은 이제 문해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대치동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만들고 있어, 지금. 그게 바로 요 융합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얘가 잘 되겠네 앞으로도 얘가 꾸준히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면 되고 조금 12월 달에 뭐 요런 것들이 확정이 되니까 한번 지켜볼 문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했을 때 결국에 우리 기판학문위원회 학습 철학은 이 국풀학습법이라는 학습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을 내신과 수능에서 고등학교 때 잘 보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냥 불변이에요. 국영수, 내신, 수능 잘하는 애들이 갑니다. 그냥 불변이에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 내신을 한번 보면은 중학교 때 국어 내신은 국어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국어 내신은 사회 과목입니다. 그냥 사회, 문화, 윤리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대충 외워서 가면은 그냥 90점 나오는 게 중학교 국어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100점이 뭐 반에서 한 대여섯 명 나와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A 주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달라져요. 왜? 반에서 2명만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별력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는데 그 변별력 문제라는 건 전부 낯선 지문이나 이 개념을 적용하는 바로 문해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등국어에서는 이 문해력이 되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능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문법은 오히려 베이스 암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학과 비문학이야말로 이 문해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이 문해력을 많이 이제 끌어올려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까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제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겠죠.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책을 지금 우리 애들이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우리 큰딸은 보니까 뭐 살인 관련 소설만 읽더라고. 저기 꾸준하게 한 10년을 살인 관련 소설만. 그래서 제가 잘한다. 그거라도 읽어라. 다른 것도 어차피 안 읽는데 그 살인 소설 읽는 거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죠? 우리 아들은 아예 안 읽습니다. 예, 그냥 휴대폰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애들이 책을 뭐 열심히 잘 읽는 애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책을 잘 읽는다는 게 뭔가요? 책을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읽다가 이해하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고 이렇게 읽는 애들. 이런 애들은 사실 뭐 지가 막 책 찾아보고 막 읽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혼자 공부하다가 그냥 영재고 과고 가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와는 상관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그냥 책을 그냥 취미로 대충 읽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문해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국풀학습법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국풀학습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문해력이라는 거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얘가 읽으면서 깊이 있게 사고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원래 뭐로 해야 돼요? 독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책을 읽으면서 얘가 반복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 이게 자동으로 이제 독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하지. 그렇죠? 대충 하죠. 보통 이제 독서논술학원 보내면은 책 이제 대충 읽어가는 거죠. 대충 읽어가서 선생님이 토론하라 그러면은 막 떠들어. 아무 얘기나 막 떠들어. 논술 쓰라 그러면은 아무거나 써.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막 써. 책 내용 몰라도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독서논술학원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영어 수학에 지친 영혼을 쉬어가는 곳. 독서논술학원. 엄마 입장에서는 왠지 책 한 권 읽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권씩. 왠지 느낌이 와. 그리고 애도 좋아. 재밌대. 5년을 열심히 보내놨더니 나중에 글을 못 읽어, 얘가. 어차피 뭐 쉬어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쉬어가는 것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얘들이 독서를 통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학원이 바로 기파랑 문해원이 뭐예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강제로 시킨다. 그래서 문해력의 물결, 파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결이 쫙 일어나면서 문해력이 완성된 아이의 얼굴이 탁 탄생한 거예요. 문해력이 완성된 아이의 얼굴, 입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바로 아이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파랑 문해력 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요 훈련을 시켜서 정말 문해력을 끝없이 향상시켜 줄 거야 라는 목표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파랑 문해원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우리 학원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초등학생한테 수능 문제 풀리는 학원 보내야 할까? 이런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애들 초등학생 모아놓고 수능 문제 팍 풀리는 학원이야. 정말 우리 학원의 이 국풀학습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찍은 거야, 그냥. 조회수가 높더라고. 우리 덕에. 우리를 팔아먹어가지고 까가지고 그래요. 근데 수능 문제 풀리고 정말 수능만 잘 보려고 그랬으면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문법을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법이 돈되는데. 그렇죠? 초등 애들 문법 가르쳐야지. 저는 절대 초등 애들한테 문법 안 가르칩니다. 왜? 초 4, 5짜리 앉혀놓고 음절의 끝소리 현상, 국외음화, 자음동화 외워.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거를 뭐하러 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글을 잘 읽는 능력만 향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법이나 암기시키는 그런 학원이 바로 문제 풀리는 학원이에요. 우리는 글을 잘 읽게 하는 학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풀학습법이 뭔지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로 중고등 때 이제 많이 하고 기파랑에서도 이제 상위 단계 가야지 하는 거고, 기파랑 초등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가진 않지만은 이제 국풀학습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이런 이제 문제라는 걸 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집에서 이제 기파랑 들어가려고 문해력 문제집 사가지고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푸느냐? 지문을 읽고 선택지 3개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2개 사이에서 이제 무한 갈등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 같은데? 5번 같은데? 뭐 갈등하겠죠? 그다음 왠지 4번 같아. 이렇게 딱 찍어요.
근데 답 봤더니 맞았네? 그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3개 지우고 2개 중에 갈등하다 하나 찍어서 맞았어. 요거는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얘는 이걸 공부했다고 생각해. 이건 맞은 게 아닙니다. 맞은 건 뭐냐면은, 요 작품의 주제가 뭐고, 요 문제는 뭘 물어봤고,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여기서는 뭐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은 거예요. 그걸 수학에서는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이 맞지 않고 이거는 감으로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다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으로 이게 찍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3개 선택지 지운단 말이죠. 선택지를 2개밖에 못 지우고 3개 사이에서 혼동한다면 걔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은 다 2개에서 혼동합니다. 그러다가 50%의 확률로 찍는 거예요. 맞으면 넘어가. 틀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해설지를 읽어요. 해설지를 왜 읽어요? 해설지를 읽으면 뭐가 향상돼요? 내 문해력이 향상돼요? 해설지를 읽으면은? 해설지를 절대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예.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거는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쓰려고 노력하고 그걸 써내려 갔을 때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야, 안 풀리면 바로 해설지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해설지를 빼서 끝까지 풀으라 그래. 왜? 그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 수학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이 해설지에 있는 해석과 가장 유사하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수학은 해설지의 풀이 과정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영어는 해설지의 해석을 내가 최대한 근사치로 할 수 있을 때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국어는 해설지를 근접하게 내가 이 작품의 주제는 뭐지? 이건 뭘 물어봤지? 얘는 뭘 얘기했지? 얘는 어디가 틀리고 맞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내 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설지를 결국 쓰는 작업을 풀이 과정, 국어의 풀이 과정을 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주제가 뭐야? 뭘 물어봤지? 어떤 얘기했지? 어디가 틀렸지? 이걸 왜 시키냐 그러면은 그거를 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그럼 애들한테 야 좋아 이제 단순히 이렇게 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어. 해설지를 써. 이러면 애들이 해설지를 이게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애들은 할 수가 없어. 해본 적도 없거든. 지금 이런 말도 지금 처음 듣는 말이야.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그냥 3개 지우고 2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찍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거든. 틀리면은 그냥 해설지 보고 이렇게 공부했던 애인데 갑자기 해설지를 어떻게 써요? 못 쓰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기본 개념은 우리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개념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에 이를테면 얘입니다.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문법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다 뭐냐? 이렇게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 문법 지식이 아무리 많은 애도 이 문해력이 안 되면은 문제를 못 풀게 돼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뭐 2번이야 이렇게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교재 뒷장을 넘기면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하고 똑같은 지문에 대한 요게 뭡니까? 요게 국어 풀이 과정, 국풀이라는 바로 해설지를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처음부터는 해설지를 못 쓰니까 요거를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서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판학문회원은 바로 이런 국어 풀이 과정을 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계속 분석하게 만드는 학원이에요. 요거를 한 박스 만드는데요. 우리 연구원이요.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절대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교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능 문제 풀이는 학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3번, 한 문제도 선택지가 5개가 있죠. 그쵸? 보통 애들은 뭐 3개 지우고 2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4번,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하나의 선택지가 왜 맞는지 틀린지도 요 정도의 해설지가 필요한 거예요. 풀이 과정이. 요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애들이 지문을 자꾸 분석하게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바로 귀파랑 문해원의 국풀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했으면은, 이렇게 지문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국풀 학습법으로 귀파랑의 교재를 만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완벽한 교재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교재가 너무 완벽하니까. 이대로 애들이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애들이 이제 문해력이 막 향상돼. 그러면 중학교 가고 막 이랬을 때 내신 뭐 수능 무섭지가 않게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애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애들이 바쁘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해도 과학도 해야 되고 한데 뭘 국어 따위를 그렇게까지 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우리 귀파랑은 3년 완성으로 질질 끌지 마. 그냥 3년에 끝내 그냥. 5단계로 6개월마다 진급시켜. 진급 못하면 집에 가. 그리고 교재 수준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끝내버려 그냥 3년 동안. 그리고 무학년제, 학년 필요 없죠. 문해력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레벨별로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입학 테스트는 결국 이 진급 시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월마다 진급 시험을 보고 그 1개월마다 보는 진급 시험이 입학 시험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18번의 진급 시험이자 입학 시험을 보는데 그 18번의 진급 시험이자 입학 시험의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시험을 입학 테스트 때 보고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0점을 맞고 우리 학원에 들어왔어. 3년 동안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18번 보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90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3년 동안 18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학 테스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 여자애가 막 너무나 예쁘게 막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시험 보러 왔어? 그러면 그렇대. 너 국어 뭐 공부해 본 적 있어? 그러면은 제가 뭐 하늘이도 했고 솔루리도 했고요. 자신감이 넘쳐. 편안하게 한번 시험 보렴. 울면서 나와. 아예 한 문제도 못 풀었어. 예. 엄마가 전화가 와. 이런 학원 말이야. 고등학교 문제를 애기들한테 풀어가지고 말이야. 상술.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는데 우리는요.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가 30점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성적이 오르는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 자체를.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거나 5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초3은 안 받습니다. 초3은 외국인이에요. 예.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초3은 아직. 근데 무슨 초3 애들을 가지고 뭘 가르쳐 걔네들은. 초3 밑에 애들은 책만 많이 읽으면 돼요. 과학 만화를 읽든 간에 뭐 상관없습니다. 책만 많이 읽으면 됩니다. 초4부터 또는 초5부터 들어오긴 하죠. 우리 학원을. 그래서 이제 선랑, 화랑, 원화, 곡선 하는데 그러면 30점으로 들어온 애가 3년 지나면 정말 90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우리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30점이 90점 가는 건 어렵습니다. 70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70점도 대단한 겁니다. 3점이 70점 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국선 과정에서 결국 귀파랑으로 애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대거 탈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풍월주반이라는 걸 이제 만든 거예요. 얘는 이제 끝나면서 수능을 보고 얘는 고1 그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우리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귀파랑은. 예. 떨어지는 애들은 제가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수학 영재더라. 떨어지는 애들. 수학 영재들이 떨어져, 우리 학원을. 왜냐하면 걔네들은 국어는 정말 짜증나는 과목이야. 수학은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국어는 뭐 지저분해, 문제가. 그러니까 수학 영재들은 우리 학원을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 과학에 집중하다가 영재고 과거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수학 못하는 애들,
수학 못하면 국어 해야 돼요? 지금 입시에서 핵심은 수학입니다. 두 번째가 국어예요.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수학 못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 학원에서 수학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재고 과거를 못 가니까 그냥 여기 와서 국어라도 좀 잘해서 수학 어떻게든 1등급 받아서 그냥 아쉽게 그냥 지방의대 정도 가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많이 이제 는다니까, 저기 숫자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건 쉬워. 다니는 게 더 어려워. 6개월하고 또 떨어뜨려. 6개월 또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또 떨어뜨려. 2단계까지 가는 게 무지하게 합격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초4 때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월 다니고 그만둡니다, 우리 아들. 그래서 제가 그만둬라. 그리고 수학에 집중해라. 일단 수학을 잡아. 수학에 쫙 집중하고 다시 화랑으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1번부터 또 공부. 그렇게 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수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풀이 학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에이그. 요거 우리가 정말 뭐 수능 뭐 문법 가르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요. 수능 진짜, 그러니까 글만 잘 읽어도 3등급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는 건데 그 수능에서 3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강료를 전액 3년치를 환불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쭉 보니까 그래 잘했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로 그 문해력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수능 국어 영역이 옛날에 이름이 수능 언어 영역이었어요. 언어 능력을 묻는 시험이었어요. 명칭은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지만 유형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탈락을 하면은 2개월 후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탈락하면은 뭐 수학 영재니까 상관없어요. 예. 성적 유효 기간은 6개월이에요. 준비 방법은 보통 시중에 독해력 문제집, 문해력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건데 사실 뭐 문해력 문제집을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이렇게 풀고 다 보면은 4번 틀렸네? 해설지. 이거 사실 의미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시스템과 가장 유사하게 문해력 문제집을 집에서 풀려면은 지문을 요약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문을 요약시키는 거는 왜 시킬까요? 그 아이가 요약을 잘하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어차피 그 아이의 요약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얘가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요약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1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었어. 근데 모르는 문제는 다 넘어갔어.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못 풀었어. 그걸 매달리느라고 풀려고 1시간 동안 매달렸어. 못 풀었어. 그러면 1시간 동안 100문제 푸네. 아는 것만 100문제 푸네랑 못 푸는 문제를 1시간 동안 매달리네랑 나중에 누가 더 국어 수학 실력이 향상될 것 같습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예. 모든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재원생 같은 경우는 진급시험을 6개월 동안 2개월마다 3번 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 이 시험의 평균으로 진급을 판단하고 또 내신 점수라고 해서 주간 테스트하고 숙제 점수 20점을 반영해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주간 테스트, 우리는 숙제가 답을 찾아와야 되는 숙제예요. 답을 찾아오면은 주간 테스트를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답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되겠지? 답을 찾아오려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기만 하면은 100점. 그럼 20점을 확보하면서 손쉽게 진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진급을 못했네? 그러면 이제 특강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2개월에. 근데 여기서 또 진급 못했어? 그럼 이제 6개월에 진급 특강 과정으로 또 넘어가. 또 못했네? 그러면 수학 영재야 너는. 이제 수학에 집중하자. 그리고 시간 날 때 다시 오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친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수능 시험을 한번 보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은 크게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이제 다니는 학원이고 중1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파랑 초등은 그 내신을 하지 않습니다. 기파랑 초등에 그
요 국선과 풍월주 요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요 과정은요. 기판왕 중등의 그 중1보다 높아요. 수준이. 예. 그래서 중1 아이들이 충분히 다닐 수가 있는 건데 내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 내신은 우리 북풀학원 그 중등에서 내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능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운 글도 읽을 수 있구나. 이제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주 1회 2시간 반 수업을 합니다. 주 1회 2시간 반 수업. 주간 테스트를 매주 10분 보는데 이때 숙제 검사와 그 숙제를 잘 답을 찾아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대부분의 수업은 독서논술 수업이에요. 예, 수능 문제풀이가 아니고 독서논술 수업이 대부분을 이 수업으로 이제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한 권의 책을 9단계로 수업을 합니다. 여기서 웬만한 거 다 끝내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리고 이제 문해력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 서바이벌을 하고 통과한 애들은 이제 집에 가는 구조죠. 대부분 집에 못 가니까 클리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2시간 반 수업이 아니고 주일에 3시간에서 3시간 반 수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제 선정도서가 너무 쉬워가지고 대치동에서 아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니 기판왕이 말이야 최고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 다닌다는데 책이 왜 이래 지금. 아유 기판왕 정도 되면은 사실은 초등 애들한테 총균세 읽혀야지. 그렇죠? 코스모스 읽혀야지. 그렇죠? 초등 애들한테 읽히는 학원도 있어요. 초등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어떻게 읽을까? 막 넘어가면서 읽겠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왜 읽히냐고. 자, 저는 오히려 긴 글은요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초등 때 우리 독서에 초등 때 흥미 못 붙이면은 끝입니다. 중학교 때 흥미 없어요. 초등 때 독서에 흥미 못 붙이면은 걔 인생에 독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인생에 독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독서 한 번도 안 하고 의대 가는 애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책이 좀 애들한테 흥미를 붙이는 책. 책도 좀 읽어보니까 재밌네. 이게 중요하다고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신 어려운 글은 짧은 글.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논술 수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독서논술은 9단계로 2주에 걸쳐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문 읽기라고 해서 신문 읽고 어휘 공부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배경 지식. 여기 QR코드를 클릭하면은 영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배경 지식 수업. 사실적 이해는 요 숙제입니다. 숙제. 애들이 책을 읽고 이 숙제를 해와야 돼. 근데 애들이 전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책을 못 읽을 수도 있죠. 당연히 못 읽을 수 있죠, 책을. 그럼 이 숙제를 못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아니, 책을 안 읽어온 애를 앉혀놓고 수업을 해. 이게 아동학대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걔는 옆 교실로 보내서 책을 다 읽고 숙제를 하고 다른 수업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책을 안 읽으려는 아동학대로 앉혀놓고 수업을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이해 선생님하고 같이 풀면서 추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4단계가 1주차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책을 가지고 2주차 때는 비판적 이해라고 해서 찬반을 해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주장 근거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논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이해라고 해서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 노트에다가 한 800자에서 1500자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주겠죠. 그렇죠? 첨삭해서 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첨삭을 해서 주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아주 열심히 해줬네.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아이한테 자, 읽어봐. 줘. 그럼 애는 안 보거나 이것만 봐요. 띄어쓰기 맞춤법 뭐 틀렸는지. 띄어쓰기 맞춤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그러면 첨삭을 왜 하는 거예요? 첨삭을 하는 이유는 고쳐 쓰려고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면 우리가 4편의 글을 씁니다. 그 4편의 글을 학원에 와서 글쓰기 노트를 가져와서 고쳐쓰기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다시 써보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대충 썼잖아요. 그렇죠? 고쳐 쓰면서 나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쓰고 첨삭 던져주면은 맞춤법 틀렸네? 이거는 아무도 짝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거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2개월마다 참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들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어휘를 미리 외워옵니다.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뭐를 우리 연구원들이 다 찾아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연구원들이 선정서 보면서 몇 페이지 이 단어는 알아야 돼.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다 외우고 나서 테스트를 보고 나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향상되죠. 지금 우리가 어휘책 한 권씩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죽은 어휘입니다. 어휘력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책은. 보통 이런 책을 10페이지까지 외워와 그러면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막 외워가지고 테스트 보고. 이게 어휘력이겠어요? 자기가 읽는 책에 있는 어휘를 공부해야지. 그리고 2주차 때 우리가 책을 가지고 오면은 2주차 때는 숙제가 이 독서 퀴즈를 숙제로 풀어와야 되는데 우리 숙제는 뭐죠? 답을 찾아와야 되는 숙제예요. 답을 찾아오면 주간 테스트를 다 맞아. 주간 테스트를 다 맞으면은 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을 찾아오려면 얘가 어떻게 되는 선정도서를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반복과 사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오면 과정에서 얘들은 책을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독서 퀴즈를 이렇게 감상의 적절성의 독서 퀴즈를 OX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수능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수능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수능 문제 유형까지도 이미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수능 문제 유형을 학습하고 있는 거야. 충격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문학에 의식하면 보이는 문학의 개념 같은 경우도 문제 풀리고 뭐 이러지 않아.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런 거를 선정도서에서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게 만들어요. 주동인물, 반동인물 같은 거 사실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동인물이네, 반동인물이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서논술을 통해서 문학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수능의 문제 유형, 어휘 많은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뒤에 들어가는 게 이 문해력이라는 수업이에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 문해력은요. 우리가 14가지의 문해 도구를 만들었어요. 네가 14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떤 글도 읽어낼 수 있어 해서 우리가 만든 게 문해 도구 14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은 매주 요 문해 도구를 하나씩 배워요. 첫 번째 주에 배우게 되는 거는 이 주어 서술어 찾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말의 주어는 생략이 많이 되고 서술어가 엄청나게 변형되면서 이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말은. 그래서 요 문해도구 1번인 주어 서술어 찾기를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워크북 서바이벌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예. 보통의 경우는 얘들아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주어 찾아봐. 그럼 애들 밑줄 띡 쳐요. 맞죠? 그럼 1번의 답은 우리는 이야?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 축 추고 넘어가. 이런 학습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뭐하러 해 이런 거를. 애들 밑줄 치지. 우리는 비트코인은 국립공원은 고고학자들이 일반인들은 동그라미 X 이렇게. 이런 공부를 뭐하러 해. 그런 공부는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하는 이 문장의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밑줄 띡 치고 선생님 우리는 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와 그리고 선생님한테 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얘가 딱 풀어가지고 선생님 확인하면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가 요거 하나 틀렸어.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틀린 문제가 있네. 다시 찾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애는 자기가 뭘 틀린지 모르는 채로 다시 문장을 읽는 거예요. 답을 이제 바꿔오겠죠? 뭐 같은 이런 거에만 밑줄 치는 거지. 같은 뭐 화폐의 뭐 이런 거에 밑줄 치는 거지. 막 이렇게 지역의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다 맞았던 건데 앞에는 두 번째 틀려서 봐 이렇게.
그럼 선생님 뭐 똑같죠. 또 틀린 문제가 있네. 다시 하면 돼?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이 이 문장을 100번씩, 1000번씩 읽고 집에 가면 됩니다.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 그래서 얘가 집에 가고 싶어서 얼마나 이걸 꼼꼼히 읽겠어. 주제가 뭘까 봐 생각하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지문을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시키고 집에 보내는 거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어를 찾았더니 집에 가니까 이제 숙제, 명제 판단이라는 우리 기파랑의 유명한 숙제가 있네요. 근데 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장이 똑같이 또 나오네.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봤던 문장을 수천 번 읽었던 문장을 집에서 또 해. 근데 요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요 문장만 가지고 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요 문장만 가지고 요게 참인지 아닌지 요 정보만 가지고 요걸 끄집어낼 수 있니? 요게 명제 판단 숙제입니다.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와야 돼. 답을 찾아와야 주간 테스트를 다 맞고 주간 테스트를 다 맞아야 진급이 되죠. 예. 요거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만둡니다, 학원을.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도와주려고 섣불리 참전했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 엄마 아빠는 여기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만두는 걸 보면서 우리 기파랑 문예원에 뭘 만들었냐? 숙제 클리닉을 만들었습니다. 숙제 클리닉. 학원에 와서 숙제를 하게 해라. 선생님 앞에서 숙제를 하게 하고 선생님은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애는 숙제하다가 모르면 질문을 하는데 절대 답은 알려주지 마라. 그리고 약간의 이제 뭐 힌트 정도를 알려주면서 얘가 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게 숙제 클리닉을 만든 거예요, 제가. 안 그러면 다 그만둬, 애들이. 우리가 수능에서 비문학 독서가 어렵다면서요? 수능 비문학 독서가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명제 판단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가 수능 문제풀이 학원이라는 참 정말 어이없는 좋아요. 여기 보면 얘가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이 문장들 보이죠? 여기 어휘들도 어려운 어휘가 많죠? 그게 또 뒤에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휘가 안 외워질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어휘를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기파랑 문예원 다니면 어휘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그렇죠? 예.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책이 있으니까 선랑반 교재를 주로 보시면 돼요. 기파랑반 교재를 보시면 이제 학원을 안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랑반 교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전국 평균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기파랑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시험을 보고 뭐 떨어지면은 뭐 떨어지는 거죠. 예. 한 2개월 후에 또 시험 보고 안 다니면서도 꾸준히 시험 보는 분들도 많아요. 실력 체크하려고. 그렇죠? 상황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누적적으로 애들 성적 관리를 쫙 합니다. 어떻게 지금 추이가 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테스트는 1시간이고 내일부터 이제 바로 시작되니까 그냥 전화 예약해서 오셔서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 피드백 문자 전송, 그다음에 주중 클리닉, 아까 숙제 클리닉,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클리닉, 2개월마다 하는 글쓰기 클리닉. 예, 요거 다 안내가 나가니까 요거 참여해서 이제 하면은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숙제도 좀 수월히 처음에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동기부여하게 만들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게시를 해놓습니다, 학원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기파랑 문예원이라는 그 학원은 결국 애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그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훈련을 충실히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요즘 영상 세대에게는 좀 안 맞는 말이야. 우리도 뭐 모르면 유튜브 찾아봐서 영상 보는데 얘들은 글 보고 그걸 파악하라 그래. 되겠어요, 그게? 시대에 안 맞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부풀학습법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애들을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교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을 학습시켜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학원이 바로 우리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위치는 지금 방위역 4번 출구로 나오면은 우리 국풀국어 학원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CU가 있죠, CU. 벽제갈비 있고 여기 CU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4층이 우리 기파랑 운영 학원입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는 11월 동안에는 여기서 국풀국어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를 볼 거고 인테리어가 끝나는 12월부터는 이제 여기서 입학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벽제갈비 그 4번 출구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기파랑 운영 학원이에요. 썬팅 이미 끝났습니다. 예, 이 건물 통째로 다 기파랑 운영 같지 않아요? 아마 100m에서도 보일 거예요. 방이동만 가면 다 보여, 우리 학원은. 여기서 지금 안에는 인테리어 공사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2월부터 우리가 입학 테스트를 볼 것이고, 국풀국어학원에서 11월 내는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될 것이다. 시간표는 일주일 후에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입학 테스트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내 전화를 이제 드리거나 또는 상담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으시네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예. 한반정어는 그 8명, 수강료는 22만 원, 24만 원, 귀파랑이 26만 원입니다. 교재비는 포함입니다. 예, 그래서 선낭반은 22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수강료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커트라인이요? 그거는 매번 변합니다. 30에서 보통 35점 정도 돼요. 예. 32문제니까 찍어서 한 대여섯 문제 맞추고 풀어서 대여섯 문제 맞추면 합격입니다. 수학 영재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아니요. 전국 동일합니다. 우리 입학 테스트는. 예, 다 똑같아요. 대치동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잠실원도 지금 개원하잖아요. 내일 설명회잖아요. 좀 설명회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잠실원 소개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있으세요? 예. 대치동도 우리 기파랑문예원의 중1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1 중2도 심지어 다니고 있어요. 내신 혼자 하면서. 근데 기파랑과 국풀은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기파랑은 제가 아예 초등부터 좀 들어가기 힘든 컨셉으로 만든 학원이에요. 기파랑 자체는. 근데 학습은 비슷하고 중등은 어차피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풀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파랑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중1인데 기파랑에 좀 높은 반이 나왔어. 원화나 국선반이 나왔어. 중1인데. 그러면은 기파랑을 원래 1학기 때 내신이 보통 없지 않습니까? 다니고 국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예. 직영하고 우리 가맹은 사실상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잠실원도 우리 직영원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예. 지금 35점일 거예요. 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요. 그래요. 없죠? 다른 지점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요. 우리 다 점수를 공유합니다. 그 지점에 가면 검색을 해가지고 걔 점수를 알아. 그래서 똑같은 반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기파랑 중등하고 국풀하고는 사실은 이제 동일한 브랜드인데 기파랑이 조금 입학 테스트가 높다고 봐야 되죠. 예, 국풀보다는 좀 입학 테스트가 높아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기파랑은 중등 기파랑은 선정 도서가 어려워. 예. 그래서 그거 요약시키잖아요. 중등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요? 차량을 하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요. 불안해가지고 싫어. 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그래요. 이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셨나 본데, 예. 한 반에 8명 정원. 조금이죠? 예, 8명이에요. 예. 또 있습니까? 합격률은 보통 6, 70%. 그 3, 40%는 떨어진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예. 뭐라고요? 수업은 1월 3일부터 테스트를 우리가 12월 말까지 봐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다음 주에 나오면은 금방 마감됩니다. 이제 테스트 빨리 보세요. 네, 그리고요. 잠실점은 그 시장 입구, 예, 거기 생깁니다. 잠실 시장 딱 아시지 않나? 아, 입구가 여러 군데. 그래요. 현재 구풀 자리에 생겨요. 예, 그리고요. 초등은 내신은 하지 않습니다. 예, 비파랑 초등은, 비파랑 중등은 내신해요. 예. 그럼요, 보충하죠. 다른 수업으로 올 수 있으면 오고, 정 안 되면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 그렇죠. 한 반에 우리가 레벨이 이제 무학년제니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타임에 이제 여러 타임 깔리는 반이 있어요. 선남반이 2타임. 그러면 이제 좀 학년 구분을 하긴 해요. 좀 4, 5 애들하고 5, 6 애들을 이제 몰아놓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 아들 보니까, 저 형 오늘도 빨리 가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눈빛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오늘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이고, 어쨌든 뭐 그 학원 다니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자세한 또 우리 내용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 상담실 그리고 우리 그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설명회 끝내고 또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원장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밖에 나가면서 그 교재 보시면서 밖에 있는 우리 분들 다 관계자분들이니까 또 구체적인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